제가 20년 전 회사를 운영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때는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직원이 300명이 넘었고 거래처도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었습니다. 아들 정우는 어릴 때부터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교 합격했어요. 그때 정우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저희 부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 이제 대기업 다니니까 며느리감 좀 소개시켜줘야겠어. 아내는 늘 그런 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대학 시절부터 제 회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전 제 길을 가고 싶어요. 그때 저는 아들의 뜻을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정우는 기뻐했습니다. 정우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원이었습니다. 입사 3년 만에 대리로 승진했고 해외 연수도 다녀왔습니다. 정우가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2008년 초였습니다. 저희 회사 차장님 조카인데 은행에서 일해요.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축하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우는 예비 신부를 데리고 인사를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예비 며느리는 은행에서 일하는 똑똑한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하반기부터 회사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닥쳐왔고 자동차 산업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아버지, 결혼하려면 신혼집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정우가 퇴근하고 집에 들러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좀 알아볼게.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들의 결제가 밀리기 시작했고 은행에선 대출을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강남 쪽은 너무 비싸니까 분당이나 일산도 괜찮아요. 정우는 매주 주말마다 집에 와서 신혼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아, 지금 회사가 좀 어려워서. 회사가 어렵다고요? 그동안 그렇게 잘 나가시더니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들 아버지 회사가 잘 나간다고 했잖아요. 지금이 어려운 시기라. 그럼 언제 좋아지는데요? 정우의 태도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자식 하나 결혼하는데 집 하나 못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정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부모님들은 다 사주시던데. 그 말을 하는 아들의 얼굴에서 원망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사 사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개인 신용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자금 여력이 없어 원자재도 제때 들여오지 못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납품 지연에 대한 클레임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우리 정우 결혼식은 어떡하지?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결혼식장도 예약해야 하는데. 예비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결국 정우는 저희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비용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는 비꼬는 듯한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장인어른께 모든 걸 의지하기로 했나 봅니다. 결혼식 날, 저는 빈손으로 식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돈께서 예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객들은 모두 며느리 쪽 분들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따님은 은행원이고 사위는 대기업 다니고 금슬 좋은 부부 되시겠어요.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식장 구석에 앉아있는 저희 부부의 모습이 처연했을 것입니다. 그해 말 회사는 결국 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직원들 몇몇은 이미 다른 회사로 떠났고 남은 직원들의 눈빛은 불안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결혼식 이후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업가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실패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아들 결혼식이 끝나고 1년, 저는 결국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 독촉을 할 때는 정말 괴로운 심정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우리도 다른 데서 빚내서 원자재 대주고 기다렸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개인 재산까지 모두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파트 내놓아야 할 것 같아요. 아내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살던 아파트는 30년 대출을 갚으며 힘들게 장만한 곳이었습니다. 정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정우가 처음 걸음마를 했었는데 짐을 싸면서 아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월세 25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방 한 칸, 부엌 겸 거실이 전부인 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이불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전직 사장이었다는 이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하시다가 직원으로 일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면접 볼 때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 달을 넘게 구직 활동을 하다가 결국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구했습니다. 김경비, 이쪽 화단 좀 정리해 주세요. 관리소장이 그렇게 부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내는 동네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당신까지 아니에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죠. 아내는 늘 그렇게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루는 일하던 중국집에 손님이 몰려 홀 서빙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주방 보조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급을 좀 더 받을 수 있대요. 아내는 그걸 자랑스레 이야기했습니다. 정우에게는 우리가 이사했다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우가 올까요?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처가에 가기로 했다는 답장만 보냈습니다. 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일하는 아파트 앞을 정우가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때 제 옆을 지나가던 입주민이 경비원님, 저기 쓰레기가. 라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아내는 가끔 정우 회사 앞에서 몰래 아들 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 승진했나 봐요. 양복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아내의 눈에는 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빚을 갚는 데만 몇 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고 연체이자가 쌓여갔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통장을 만들 수 없어서 현금으로만 월급을 받았습니다. 여보, 혹시 정우한테 우리 사정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앞으로 무슨 일이 또 생길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허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병원에도 못 가봤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파스만 붙이고 참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정우 처가 쪽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어머, 저기 경비원 아저씨 사장어른 아니에요. 며느리의 언니로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돈들은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술에 취해 그런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는 대답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는 겨우 빚을 절반 정도 갚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중국집에서 일했고 저는 경비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평소와 다르게 일찍 들어온 아내의 얼굴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밤 아내는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검사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분할 납부가 가능할까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일하던 중국집 사장님께 돈을 빌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대장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은 빨리 해야 합니다. 더 늦추면 위험할 수 있어요. 수술비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미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채도 알아봤지만 이자가 너무 높았습니다. 결국 정우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몇 번이나 누르려다 망설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정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대? 저희 이사 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찾아오실 정도로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 정우의 목소리에는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거지를 대하듯한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정우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로 하시죠. 아니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어차피 저한테 해주실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그동안 연락 한 번을 하셨나요? 명절에 한 번이라도 찾아오시던가. 어머니, 일로 잠깐만. 안으로 들어가려는 정우를 붙잡았습니다. 그제야 정우가 마지못해 저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며느리가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암이래. 대장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눈물만 훔쳤습니다. 정우와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없구나. 제발. 아, 역시 돈 때문이구나.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오시고. 아버지 참 대단하시네요. 제가 결혼할 때는 돈이 없다고 하시더니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죠? 아들아, 미안하다. 지금은 회사가 어려워서. 그때 전 아버지 말씀 믿었어요. 정말 어려우신 줄 알았다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그냥 저한테 주기 싫으셨던 거죠? 정우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전 집 한 채가 간절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해주시는데 저만 전셋집에서 시작해야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회사 사람들한테 거짓말까지 했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더 좋은 집을 사주신대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결국 거짓말이 되어버렸죠. 이제 와서 수술비를 달라고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참다리 뻗으시고 큰 소리 치시네요. 저희도 살기 빠듯해요. 애도 곧 생길 텐데. 그 돈으로 애분유 값이나 살 거예요. 시어머님 수술비는 동사무소 가보세요. 아니면 복지관이라도 찾아가 보시든가. 지금까지 저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이러세요? 결혼식 때 해준 것도 없고 시댁 부모님이라고 하기도 창피해요. 정우야, 제발. 어머니가 위험해. 수술을 빨리. 이제 그만하시죠. 나가주세요. 저희도 이제 새 인생 살려고 하는데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 때문에 저희 부부 사이도 안 좋아져요. 이제는 제발 그만하세요. 아니면 경비실에 전화라도 할까요? 여기서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정우가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정우야. 나가세요, 제발.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도 돈 나갈 때 많아요. 부모님 병원비에 저희가 쓰러지면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는 저한테 해주신 게 없잖아요. 제가 왜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등 뒤로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닫히는 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쫓겨난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걸음조차 떼기 힘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내는 병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아내의 얼굴은 점점 더 헬쓱해져 갔습니다. 그냥 잠깐. 차마 정우 얘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술 안 해도 돼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쉬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잠시 졸았나 봅니다. 노크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잠시 나와 보시겠습니까? 복도에 나와 보니 의사 선생님 옆에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서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 시간에 찾아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떤 분이 사모님의 치료비를 전액 후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후원이요? 네, 연예인이신데 신원은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 연예인이라뇨? 수술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치료 비용까지 모두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수술할 수 있대. 네. 어떡해요? 좋은 분이 도와주신대.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구? 모르는 분이래. 그냥 우리를 도와주고 싶다고.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간호사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내고 아내는 일반 병실로 옮겨왔습니다. 여보,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아내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마워요. 왜 그래? 내가 고마워해야지. 매일 밤 하늘을 보며 그 은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그분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호전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원무과 직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앞으로의 외래 치료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 인사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감사 인사도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항암 치료도 잘 마쳤고 정기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경비 일을 그만두고 작은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여보, 이제 제가 계산대 봐도 되겠어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더 쉬라고 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계산대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였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할까? 안쪽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해보렴. 저 투자를 좀 잘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다 잃었어요. 빚도 좀 있고
이자가 너무 비싸서 얼마나? 7억 정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회사 공금도 조금. 회사 돈을. 네. 갚으려고 했는데 더 잃어버렸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아요.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 이제 어떡하죠? 애도 곧 태어나는데.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2년 전 아내가 아플 때 죄송해요, 아버지.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정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일어나거라. 아버지. 그만해라.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도와줄 수 없다. 아버지, 제발요. 저 이러다 감옥 가요. 그래도 안 된다.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러시면 전 정말 못 살아요. 그만하라고 했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나가거라.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그제야 어머니를 찾는 정우였습니다. 너한텐 이제 어머니도 없다. 아버지, 제발. 나가라. 아버지. 정우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내 옷 잡지 마. 차갑게 정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아들. 웃음이 났습니다. 네 입으로 아들이라고? 아버지. 2년 전엔 어디 있었나?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땐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그걸로 되는 줄 아나?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제발. 어머니 수술비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지?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줬다고, 염치도 없다고 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아들이야.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라. 아버지, 마지막으로. 경찰을 부르기 전에 나가시는 게 좋을 거야.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정말 더 이상 못 살겠네요. 그건 네 선택이지. 문 밖으로 나가는 정우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제가 느꼈을 그 절망감을 이제는 정우가 느낄 차례라고.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한숨을 쉬며 안쪽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버님, 제발.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일어나라. 안 됩니다. 이러다 저희 가정이 풍비박산 납니다. 정우 오빠가 회사 돈을 써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다고요. 애도 곧 태어나는데 저 친정에도 가봤어요. 근데 부모님도 도와주실 형편이 안 되신대요. 이제 어떡하죠?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님. 푹 숙인 머리로 흐느끼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님 수술하실 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했죠. 얼마나 매정하게 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저도 제가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 그때 시어머님 상태가 얼마나 위중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니 더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나? 그때는 어디 있었나? 우리 아내가 수술대에 오를 때 자네들은 우릴 문전박대했잖나. 돈 없으면 수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랬지.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낯짝으로 하는 소린가. 아버님, 그땐 정말 제가 너무 어리고 철없었습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남편 말만 듣고 어머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우 오빠도 지금은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밤마다 울면서 잠을 못 이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건가? 그때 우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자네들은 몰랐을 테지. 아내가 밤마다 통증 때문에 끙끙 앓던 소리,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자네들은 돈 없다고 문전박대를 하더니 이제 와서.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런 식으로 매정하게 굴어서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얼마나 파렴치한 줄 알아요. 하지만 정 오빠가 이러다 무슨 일 일어날 것 같아요. 어제도 베란다에 서서 한참을 내다보더니 갑자기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고. 제발 아버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웃기고 있네. 그때 내가 찾아갔을 때 그 심정을 알았다면 지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나? 돈 때문에 찾아온 부모를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정말 가소롭구나. 아버님, 저희가 일어나. 더 이상 볼 것 없다. 나가라. 안 됩니다. 절대 못 가요. 경찰을 부르기 전에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이제 자네들과는 할 말도 더 이상 정도 없어. 나가라. 며느리는 한참을 더 무릎을 꿇고 있다가 결국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문으로 향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우리가 느꼈던 그 절망감. 이제는 너네들 차례구나. 아버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정 오빠가 정말 그런 일 저지르면 그땐 아버님도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 난 이미 자네들을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나가.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한동안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이미 그들을 용서할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한 달 뒤 신문에서 정우의 소식을 보았습니다. 회사 공금 횡령으로 해고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정운의 아파트 경매 공고가 났습니다. 최저가 4억 5천.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편의점은 점점 더 잘 되어 갔습니다. 아내도 이제는 제법 건강해져서 계산대를 봐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정기검진차 병원에 갔다가 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는 완치되셨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아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분 아직도 모르시나요? 네. 늘 궁금했어요. 은인인데. 의사 선생님이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 그분이 더 이상 비밀로 해달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혹시 20년 전에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일하시던 박 공장장님 따님 기억하시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어린. 네, 지금은 큰 배우가 되셨더군요. 그때 도와주신 은혜를 잊지 못해 이렇게 보답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20년 전 공장장의 딸 방송연예학과. 집이 어려워 더 이상 등록금을 못 낸다기에 제가 장학금을 약속했었죠.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장학금 지원도 중단됐고 그 후로 소식도 끊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다니. 누군가 그 배우의 선행을 SNS에 올렸나 봅니다. 20년 전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도 직원 자녀 학자금은 끝까지 챙겨주신 분. 그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이 지금은 편의점을 하신대요. 아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다가 직원 자녀였던 그 배우 덕분에.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취재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김 사장님, 인터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자들이 편의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그 배우도 방송에서 저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20년 전 그분의 도움 덕분입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학금을 계속 주셨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꿈을 포기했을 거예요. 방송을 본 옛 직원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기억하시죠? 저 박철수입니다. 아, 철수 씨. 그때 딸 대학 보내주신 덕분에 지금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직원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김용민입니다. 아들이 지금 의사가 됐습니다. 옛 직원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다들 월급도 제때 못 받았는데 학자금은 꼬박꼬박 보내주셨잖아요.
그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 자녀 10명 이상이 학자금 받아 지금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다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배우가 직접 편의점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왜 미안해하나? 제가 조용히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소란이 되어서요. 아니야. 너가 잘 되었다는 게 더 기쁘구나. 그날 밤 아내와 오랜만에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건 없었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야. 다음 날부터 편의점에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그 사장님이시래. 직원 자녀들 학자금 다 대주시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평소처럼 묵묵히 일했습니다. SNS에는 계속해서 제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직원 자녀 학자금은 챙겨주신 분. 그런 분 아들이 은혜를 저버리다니. 정우 이야기도 자연스레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부모님 수술비도 안 도와준 아들. 자기 이익만 챙기다 회사 돈까지 손댄 불효자.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아내와 함께 편의점을 지켰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론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20해 전에 베푼 작은 선행이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하지만 그건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그게 제 신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 저희들 왔습니다. 옛날 회사의 이사였던 박 이사와 생산부장이었던 최 부장,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함께였습니다. 다들 어쩐 일입니까? 사장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 자동차 부품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박 이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기술 개발도 끝났고 시제품도 만들어 봤어요. 최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경험과 신용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씩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도 이미 섭외해 놨습니다. 제가 지금 무역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분들입니다. 기술 특허도 3개나 등록했어요. 제가 연구소에서 개발한 겁니다. 자금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들 십시일반으로 모았어요. 그들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사장님,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때 사장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번엔 저희가 사장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시오. 그날 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네. 그분들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버지!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듯 온몸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찾아오나? 아버지 때문이에요. 다 아버지 때문에. 정우가 비틀거리며 계산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나가거라. 나가요? 하! 이제는 아들도 내쫓으시게? 정우가 갑자기 과자 진열대를 걷어찼습니다. 과자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당신들은 날 버렸잖아요. 그렇게 매정하게. 경찰을 부르기 전에 나가라. 경찰요? 부르세요. 어차피 전 이제 잃을 게 없어요. 정우가 이번에는 음료수 진열대를 밀어버렸습니다. 병들이 깨지며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거 봐요. 이제 와서 무슨. 옛날 직원들이랑 새로 사업한다고? 날 버리고
너와는 이미 끝난 일이다. 끝이요? 전 아버지 아들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사람들은 되고 아들인 전 안 되고. 피가 뭐가 중요하냐? 뭐요?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다. 아버지. 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등을 돌렸어. 그땐 이제 더 할 말 없다. 나가거라. 안 돼요. 전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정우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월세도 밀리고 아내는 친정으로 가버리고. 그때 편의점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신고했나 보네. 옆 가게 주인이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너의 선택이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행패를 부렸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정우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피해보신 만큼 합의하시겠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벌을 원합니다. 아버지.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보시죠. 경찰이 정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전 아버지 아들이에요. 정우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깨진 유리병과 흩어진 과자들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너무했던 거 아닐까요? 아니야. 이제라도 바닥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다.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이제 아들이고 뭐고 없어. 그저 한 명의 어른일 뿐이야.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벌을 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아드님이라고 하던데.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회사는 설립 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옛 직원들이 준비해온 기술과 거래처가 탄탄한 기반이 되었고 시장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에도 수주가 늘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박 이사가 보고할 때마다 저는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무리한 확장은 하지 않겠다는 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천천히 가도록 합시다. 이번엔 실수하지 말아야지요. 회사가 안정을 찾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옛 거래처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제때 결제하지 못했던 업체들을 하나하나 방문했습니다. 김 사장님,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한 업체 사장님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히 기억해야지요. 그때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원금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보상했습니다. 몇몇 업체는 이미 문을 닫았지만 찾을 수 있는 곳은 모두 찾아갔습니다. 이러실 필요 없는데 그때 그 일은 다 잊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게 제 마음입니다.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무리한 대출도 무리한 확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특히 자녀 학자금 지원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저희 아들이 대학에 붙었습니다. 직원이 찾아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책임지고 지원하마. 2년이 지나자 회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늘었고 직원 수도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예전처럼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성장보다는 안정을,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 사장님 회사가 요즘 떠오르는 중견기업이라던데. 거래처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천천히 가려고요. 퇴근길에 옛날 회사 건물 앞을 지날 때면 가끔 차를 세우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20년 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여보, 이제 좀 쉬세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이요. 해야 할 일이 남았소. 예전에 피해본 업체들을 다 찾아가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장학재단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장학생들 선발이 끝났습니다. 담당자가 보고할 때마다 저는 일일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학생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시다 다치셨다고? 네. 산재로 실직하셨답니다. 특별 지원을 해주도록 하게. 이렇게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회사는 성장했고 저의 꿈도 이루어져 갔습니다. 출장 가는 길이었습니다.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데 문득 정우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정은혜가 이 근처로 내려왔다던데. 동네 사람들 말로는 정우가 아내와 함께 시골로 내려와 구멍가게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차를 천천히 몰고 가다 작은 구멍가게를 발견했습니다. 동네 슈퍼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정우가 가게 앞에서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보였습니다. 여보, 이거 어디다 둬요?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배가 조금 불러있는 게 임신한 모양이었습니다. 문득 스무해전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내와 함께 궁리하며 가게를 꾸리던 그때, 정우가 무거운 짐을 들다가 잠시 허리를 굽히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잠깐만. 차 안에서 지켜보는데 가슴 한켠이 시큰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차 문을 열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이제 자기 길을 가야지.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가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제 발로 설 때가 되었으니까요. 한 달 뒤 그 지역 거래처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아, 김 사장님. 저기 저 가게 아세요?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부부가 하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정훈의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라면이랑 과자를 떼가는데 항상 현금으로 결제하더라고요. 어려운 형편 같은데도. 가슴이 조금 뭉클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남편이 새벽부터 일용직 나가서 번 돈으로 물건 떼고 아내는 하루 종일 가게를 보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고생이 많아요. 발걸음을 옮기며 창가에 비친 정훈의 가게를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홀로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들이 한 일을 진정으로 뉘우칠 날이 오겠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며칠 뒤 거래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김 사장님, 그 가게 아주머니가 임신 8개월이래요. 근데도 매일 혼자 가게를 보고 있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가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서 쉬고 있대요. 안쓰럽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그들이 진정한 뉘우침을 보이기 전까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니까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2년 전의 기억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수술대에 오르던 날, 문전박대 당하던 그 순간,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게 그들이 선택한 길이야.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인 중견 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제가 물러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은퇴를 선언했을 때 직원들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는 젊은 직원들이 회사를 이끌어갈 때였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은 꽤 큰 돈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 지분까지 정당한 가격에 매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그 돈을 노인복지재단 설립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만난 노인분들의 사연은 가슴 아팠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사는 분들, 병든 몸으로 일용직이라도 해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모습에서 지난날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한 사업은 독거노인 지원이었습니다. 매주 도시락을 배달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봉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둘째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간단한 작업장을 만들어 소일거리를 제공했고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자녀와 단절된 노인분들의 심리 치료였습니다. 전문 상담사들을 초빙해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했고 자조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단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원 요청도 늘어났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협력을 제안해왔고 여러 기업에서도 후원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확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돌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재단 사무실 한켠에는 작은 상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주 몇 분의 노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과 부모 자식 간의 연은 참으로 깊고도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정우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세상에는 더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이제는 그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재단을 운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찾은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정우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시골에서의 힘든 생활을 견디지 못한 며느리는 아이를 낳자마자 친정으로 떠났고 양육권도 포기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정우는 관악구의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 택시를 몰았습니다. 야간에 더 수입이 좋다는 걸 알고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두 중년 남성이 택시에 탔습니다. 아, 그 노인복지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정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병찬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참 대단하신 분이죠. 회사 키워놓고 그 돈으로 재단 세우시고. 정우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분 아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수술비도 안 대주고 쫓아냈다던데. 그래서 그 이사장님이 더 대단하시죠. 그 나이에 편의점에서 다시 시작하시고. 정우는 백미러로 손님들의 모습을 흘깃거렸습니다. 지금 재단에서는 독거노인 지원 사업이랑 일자리 창출 사업을 주로 하신대요. 어르신들 상담도 직접 하신다고. 그 이사장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75이신가. 그래도 매일 출근하신대요. 어르신들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른 소매로 훔쳤지만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손님들이 내린 후 정우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길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때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산대에서 일하시던 모습, 어머니가 물건을 정리하시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모습. 핸들을 꽉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침 뉴스에서 아버지의 재단 소식이 나왔습니다. 노인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이 재단은. 화면 속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본물 터지듯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걷던 그 달빛과 같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오로지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도. 남편과의 사별 후 힘겹게 아들 지태를 키워온 저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들어왔어요. 영숙 씨, 오늘 저녁에 손님들 많이 올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 좀 해놔요. 네, 사모님. 사장님은 인자한 편이셨지만 사모님과 그들의 딸 서연은 저를 마치 하인처럼 대하며 온갖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주방 일 외에도 집안 청소부터 빨래까지 안 시키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머, 영숙 이모. 우리 집 화장실도 좀 청소해 주세요. 어제 친구들이 와서 좀 지저분해졌거든요. 서연의 말투에는 항상 명령조와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감기로 열이 나서 조퇴를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니, 이런 바쁜 날 어떻게 가요? 예약 손님들 계시다고 했잖아요. 결국 그날도 저는 40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지태 생각에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지태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명문 대학교에 입학하던 날 지태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 고생시키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자 지태는 취업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스터디룸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도 도서관을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영숙 씨, 이번 주말에도 출근하는 거죠? 큰 단체 손님 예약 있어요. 네, 사모님. 토요일이랑 일요일 모두 나오겠습니다. 지태가 대기업 최종 면접을 보러 가던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양복을 차려입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사장님은 그날 처음으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영숙 씨,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다면서요. 정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그 순간에도 사모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 씨, 홀 청소는 언제 하려고 이러고 계세요? 저는 묵묵히 다시 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중국집에서 15년을 일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에 평소 지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오늘 일찍 들어갈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태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 네, 어머니. 이제 제가 나이도 적지 않고 직장도 안정되어서. 지태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머니, 우시지 마세요. 제가 잘 모시고 살게요. 그날 저녁 지태는 여자친구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전부터 알던 동생이에요. 어머니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며느리 될 사람 한번 봐야지. 다음 주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내가 요리 좀 해줄까? 지태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중국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조금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고 해서요. 사장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모님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벌써부터 이러시면 어떡해요? 일은 누가 하고? 그래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퇴근 후에는 장을 보고 메뉴를 고민했습니다. 영숙 씨, 이번 주에는 특별한 일 있으세요? 주방에서 일하는 동료가 물었습니다. 네. 제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대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영숙 씨도 이제 시어머니 되시는군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장을 봐두었던 재료들을 확인하고 손님들 점심 서비스를 마치자마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벌써 가시게요? 네, 사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정성스레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태가 좋아하는 갈비찜부터 예비 며느리의 입맛을 생각해 준비한 반찬까지 한 가지 정성을 다했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거실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오후 6시 지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출발했어요. 한 30분 정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와라.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머리도 아침 일찍 미용실에 가서 단정히 손질을 했어요. 시계를 보니 어느덧 6시 20분이었습니다. 현관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태와 함께 들어온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바로 중국집 사장님의 딸 서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의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고 심장이 멎을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그 집에서 겪었던 온갖 서러움과 수모가 마치 한 장의 필름처럼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이란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그런 아이가 제 아들의 여자친구라니요? 서연은 저를 보자마자 비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이제 재수가 온 붙었네요. 우리 시어머님.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저를 조롱하고 깔보는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태는 저와 서연이 서로를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에 놀란 듯 했어요. 어머니, 서연이를 아세요? 지태는 다소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그저 서연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도 서연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태 씨, 제가 설명할게요. 어머님께서 제가 어릴 때 일하셨던 곳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나 봐요. 어떻게 저런 태연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게 모욕을 주던 과거를 모두 지워버리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감정을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도저히 이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어요. 지태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이 결혼 반대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지태는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서연이랑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저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의 표정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런 그녀는 이내 태연하게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그녀의 가식적인 태도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저를 대하던 태도를 생각하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태는 제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며 물었지만 저는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모든 것을 아들에게 털어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연이란 사람과 아들을 엮어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지금껏 지태를 위해 희생해온 제 삶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이 결혼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미 서연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태와 서연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나는 이 결혼을 도저히 허락할 수가 없다. 서연, 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서연은 잠시 표정을 굳히더니 이내 웃으며 말을 받아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도 억울하거든요. 그녀의 뻔뻔함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에게 내 아들을 맡길 수는 없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지태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서연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는 더 이상 지태와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지금은 더 할 말 없다. 그날 이후 저는 결혼에 반대하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서연과 그녀의 가족이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지태를 보호하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태는 매일같이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부터 저를 붙잡고 저녁에 퇴근한 후에도 제 방에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서연이를 싫어하세요? 저한테만이라도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지태의 눈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어요.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지만 서연과 그녀의 가족이 저에게 해왔던 일들을 생각하면 이 결혼을 허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태야, 어머니는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너가 이해할 날이 올 거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태는 답답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곤 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진심이에요. 저한테도 어머니께도 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러나 제가 서연의 진심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중국집에서 일하는 동안 저를 하인처럼 대했을 뿐 아니라 조롱 섞인 말투로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변할 리가 없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서연의 부모님이 갑자기 저에게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숙 씨,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힘든 일 있으면 우리에게도 말 좀 해요. 서연의 어머니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제가 일하는 동안 종종 음료수와 간식을 가져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놀라웠습니다. 평소에 저를 보지도 않고 지나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곧 그들의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제 아들 지태와 서연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저에게 잘해주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어느 날 대놓고 본심을 드러냈어요. 영숙 씨, 우리 서로 오래 봐왔잖아요. 이렇게 오랜 세월 함께한 것도 인연 아니겠어요? 지태 군과 서연이가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제가 퇴직금의 2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돈으로 제 결정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너무나 치욕스러웠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제 아들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받은 대우를 생각하면 그 어떤 대가로도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애써 감추려 했지만 불쾌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미소를 띠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니께 잘못한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사과드릴게요. 저는 그녀의 가식적인 태도에 진저리가 났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너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는다. 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너의 모습이 어떤지 너도 잘 알 거다. 이 결혼은 허락하지 않을 거야.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얼굴이 굳어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지태 씨가 저를 선택하게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그 말은 저를 더욱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제가 아닌 지태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계산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지태는 제 결정을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연과 그녀의 가족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그들이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홀로 방에 앉아 있으면 지태의 간절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지켜야 할 원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아들이 당장은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단호한 태도에도 서연과 그녀의 가족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끝없는 설득과 압박 속에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연과 그녀의 가족이 결국 어떤 수를 쓰더라도 제 결정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게 큰 시험이었지만 저는 제 아들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지금 견뎌야 할 모든 것은 결국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중국집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숨 돌리려던 참에 서연이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거만한 태도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결혼을 반대하실 생각인가요? 어머님 같은 분도 저를 시어머니로 맞이할 운명이라는 게 웃기지 않아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조롱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의 도발에 대응할 필요조차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서연은 한 걸음 다가와 더 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지태 씨는 제 편이에요. 아무리 어머님이 애써 봐도 소용없을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도마 위에 채소를 썰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의 태도에 그녀는 더욱 기분이 상한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서연은 일부러 바닥에 물을 쏟으며 발을 헛디뎠고 크게 소리치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야, 어머님 왜 밀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어요. 제가 손 하나 뻗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저를 가리키며 마치 제가 한 일처럼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저를 미신 거잖아요. 서연의 고함 소리에 주방 밖에 있던 사장님 부부와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사모님은 서연의 손을 잡고 일으키며 화난 목소리로 저를 질책했어요. 영숙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손님 앞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가게 평판은 어떻게 하려고? 저는 억울함에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서연 씨를 밀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가 혼자 넘어졌어요.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어머님이 저를 미셨어요. 저한테 화가 나서 그런 거잖아요. 사모님은 저를 노려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영숙 씨,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경찰에 신고할 테니 각오하세요. 그 상황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태의 반응이었습니다. 지태는 저를 믿지 않고 서연의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설마 서연이가 거짓말하겠어요? 지태의 말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15년 동안 제 모든 것을 바쳤던 중국집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만두는 것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늘로써 이 가게를 그만두겠습니다. 제 억울함은 CCTV를 확인하면 드러날 겁니다. 모든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온 서러움이 이 순간을 위해서였던 것처럼 저는 단호하게 제 뜻을 밝혔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가게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고 외로웠어요. 지태가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제 편이어야 할 아들이 저를 믿지 않고 서연의 말만 듣는 상황은 제게 너무도 큰 상처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토록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을 어디에다 토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서연의 거짓말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 단호한 태도에 결국 CCTV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과를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맞았다는 사실이 밝혀질 때 지태와 서연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5년간의 희생과 인내는 이제 저를 위한 결단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하러 가는 날 아침, 저는 그동안 쌓인 긴장과 불안감으로 몸이 무거웠어요. 그러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부부와 서연, 그리고 지태가 함께 CCTV 화면 앞에 모였을 때 저는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서연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저를 향해 비아냥댔습니다. 어머님, 괜히 시간 낭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들 바쁜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 속에 담길 진실이 그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화면이 재생되자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에 고정되었어요. 처음에는 서연이 주방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그녀가 일부러 물을 바닥에 쏟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의적으로 몸을 뒤로 젖히며 넘어지는 연기를 했어요. 그 장면이 재생되는 순간 사장님 부부와 지태의 표정이 차례로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다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자극했으니까.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충격을 받은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서연, 이게 다 뭐야? 너 일부러 이런 일을 벌인 거야?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태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서연을 감싸기만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지만 저는 그의 태도에 실망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지태야, 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너가 어머니를 믿지 않았던 게 무엇보다 가슴 아팠다. 어머니가 너를 위해 살아온 세월을 너가 알아줬으면 했다. 그런데 너가 서연을 그렇게 감싸는 걸 보면서 이제는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지태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과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나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지태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꾸려 지태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어요. 지태야,
어머니는 잠시 떠나 있을 거야. 너가 내 삶을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주고 싶다. 그리고 어머니를 믿지 못한 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지금은 너가 스스로 삶의 중심을 찾아야 할 때야. 내가 없는 동안 깊이 생각해봐. 지태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모습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지만 이 순간만큼은 단호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은 마치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떠난 후 지태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길 바라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지태는 그 집 딸을 잊지 못했나 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다시 한번 삶의 터전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저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믿었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한 날, 저는 간단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설레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교차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이었는데 얼굴에 긴장과 단호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 맞으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신가요? 그는 자신을 서연의 전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서연이가 지금 지태 씨와 결혼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는 이어서 서연이 지태의 대기업 취직 소식을 듣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서연은 지태 씨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의 직장과 미래가 매력적이었을 뿐이에요. 그의 말은 믿기 어려웠지만 그동안 서연의 행동들을 떠올려 보면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밝혀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연은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예요. 정식으로 결혼한 남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은 지태는 모를 게 분명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작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혼인신고서 사본입니다. 서연과 그의 남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확인하며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이 증거는 서연의 정체를 밝히는 열쇠가 될 것이었죠. 이 사실을 지태에게 알려야 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이걸 준비했습니다. 저도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는 지태가 그 집 가족 친척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부부와 지태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제가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사장님 부부는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오늘은 중요한 날이에요.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자리라고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태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게 뭐죠? 저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만남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서연 씨에게 숨겨진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부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고 지태도 놀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서연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저를 모함하시려는 건가요? 그 순간 서연의 전 남자친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 진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연의 전 남자친구라는 사실을 밝히며 서연이 지태의 대기업 취직 소식을 듣고 접근했다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어요. 서연은 이미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혼인신고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에 적힌 서연과 남편의 이름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제야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를 모함하려고 꾸민 일이에요. 이 사람은 저를 괴롭히려는 전 남자친구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의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서류뿐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과 통화 기록까지 제출했어요. 사람들은 술렁이었고 사장님 부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사장님은 침통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물었어요. 서연아, 이게 사실이니? 대답해봐.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서연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어요. 그녀의 히스테릭한 모습은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고 사장님 부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려던 사장님은 급히 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 씨,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미리 알아보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자책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냉정한 태도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사장님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숙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이 일을 덮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애원에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지금 와서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얼마나 서러움을 느끼며 일했는지 이제는 아시겠지요. 그리고 제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숙 씨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딸이 잘못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이 지태는 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를 믿지 못하고 서연의 말만 듣다니 제가 정말 한심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태야, 어머니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너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제 말에 지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서연의 도망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사건은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서연의 과거 행적을 조사했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연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 사기 결혼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대기업이나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들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서연을 추적했고 그녀는 도망친 지 이틀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서연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과 피해자들이 하나둘 증언을 하면서
서연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 저는 지태를 데리고 중국집을 떠났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영숙 씨,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으셨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저와 제 아들은 우리만의 삶을 찾아 떠날 겁니다. 중국집을 떠나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억울했던 세월과 서연의 악행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지태는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태야, 어머니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려 한다. 너도 너의 길을 찾아야겠지.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라.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정직하고 바른 길인지 항상 고민하고 살아야 한다. 지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지나간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겠지만 그 상처가 남긴 교훈은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서연의 사건은 지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신문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연의 사기 결혼 전력과 중국집에서 벌어진 사건이 연일 보도되었고 중국집의 평판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중식당 사장님의 딸 연속 사기 결혼 혐의로 체포. 중식당의 비인간적인 대우 15년 직원의 증언.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서연과 그녀의 가족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모님이 저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집은 손님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한때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던 중식당이었지만 이제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저는 주변 상인들과 이웃들의 따뜻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영숙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더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일하세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영숙 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훌륭한 분인지요. 제 진심 어린 노력과 성실함이 결국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유명한 중식당의 오너 셰프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제가 중국집에서 15년간 보여준 성실함과 실력을 잘 알고 있다며 제게 그들의 총주방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김영숙 선생님, 우리 식당에서 일해 주신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주방을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 가게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한 날,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주방에서 제 의견이 존중받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격려하며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주방은 저에게 또 다른 가족처럼 느껴졌고 그곳에서의 하루하루는 저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지태는 사건 이후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서연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어머니를 아프게 했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봤습니다. 어느 날 지태가 제 앞에 다가와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께서 제게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면 제가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느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태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대답했어요. 지태야,
어머니는 너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다. 앞으로는 너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당당한 선택을 하며 살길 바란다. 그날 이후로 지태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히 유지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터에서 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요리 실력은 인정받았고 손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주방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요리는 참 따뜻한 맛이 나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 한마디는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한 새로운 시작은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지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결 더 편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태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의 삶을 찾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태야, 어머니는 항상 너의 편이다. 너도 너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길 바란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6개월 후, 지태는 회사 동료인 박수현이라는 여성과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수연을 만났을 때 그녀는 밝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친근했고 제가 살아오며 느꼈던 수많은 고된 시간들이 그녀의 미소로 잠시 잊히는 듯 했습니다. 수연은 저를 향해 공손히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태 씨와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지태가 수연을 처음 소개할 때부터 그녀가 특별한 사람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연은 주말마다 우리 집을 방문해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요리를 잘하지 못하지만 꼭 어머님께 배워보고 싶어요. 그녀는 실수하더라도 항상 밝은 태도로 다시 도전하며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요리의 비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비법이랄 게 있니? 마음을 담아 정성껏 만드는 게 가장 큰 비법이란다. 수연은 그 말을 새기려는 듯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거야. 한편 서연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녀는 사기 결혼 혐의로 구속되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녀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밝혀졌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녀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지만 그녀의 부모님과 중국집의 직원들까지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연 사건의 여파로 중국집은 손님을 잃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결국 다른 도시로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사장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면 용서하기 쉽지 않았지만 떠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들 역시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지태와 수연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수연은 아들뿐 아니라 저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아낌없이 표현했습니다. 어머님, 제게 어머님은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항상 배우고 싶고 닮고 싶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직접 만든 음식을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제가 만든 음식입니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봤어요. 부족하지만 드셔봐 주세요. 그녀의 음식은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맛을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현아, 정말 잘했구나. 나를 닮아가고 있네. 수연은 제 칭찬에 기뻐하며 말했어요. 어머님께 배운 덕분이에요.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 같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한편 지태는 회사에서도 더욱 성실히 일하며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연과의 만남을 통해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하루는 지태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와의 시간을 통해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바로잡아 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태야, 어머니는 항상 너의 행복을 바란단다. 이제 너가 너의 가족을 잘 지켜야 할 차례야. 그날 이후로 지태와 수연은 서로의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 삶에 더 큰 여유를 찾았어요. 새로운 일터에서 인정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아들과 그의 파트너를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오늘의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수연과 지태가 보여주는 따뜻한 사랑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터에서의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행복했어요. 주방장으로서의 책임은 무거웠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손님들의 따뜻한 미소와 정말 맛있다는 한마디가 제게는 최고의 칭찬이자 동력이었습니다. 특히 동료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환경은 중국집에서의 힘든 시간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행운이에요. 선생님이 계셔서 저희 주방이 더욱 빛납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실력이 점차 인정받으면서 저는 한 음식 프로그램에 출연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과연 사람들 앞에서 요리할 만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동료들과 가족의 격려가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의 실력을 세상에 보여줄 좋은 기회예요. 지태와 수연의 응원은 저를 한층 더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촬영 날 카메라 앞에 서니 처음에는 긴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평소처럼 요리에 집중하다 보니 긴장은 점차 사라지고 제 진심이 담긴 요리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촬영 후 제작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진솔한 모습과 맛있는 요리 덕분에 좋은 방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손님들이 가게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 보고 왔어요. 선생님 요리가 얼마나 정성이 담겼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저는 더욱 열심히 요리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태와 수연의 관계도 순조롭게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수연은 저를 친어머니처럼 공경하며 자주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고 함께 요리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지태가 저에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와 수연이가 이제 상견례를 하고 싶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려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수연이라는 훌륭한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상견례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연의 부모님은 소박하고 성실한 분들이었으며 우리 가족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수연의 어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우리 아이를 이렇게 잘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집안이 하나가 되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이런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큰 축복이에요. 그날의 상견례는 두 가족을 하나로 묶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태와 수연은 그날 이후로 더욱 확고한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다고 느낍니다. 과거의 고통과 아픔은 이제 추억으로 남았고 새로운 시작은 저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며 손님들에게 기쁨을 주고 아들과 그의 사랑스러운 파트너를 보며 저는 매일 감사함을 느낍니다.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께 행복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태의 이 한마디는 제게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와 보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저를 찾아와 물었어요. 어머님, 행복하시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수연아, 너와 지태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는 게 나에겐 가장 큰 행복이란다. 지태와 수연의 결혼식은 화창한 날씨 속에서 아름답게 치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밝은 미소로 서약의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하객들은 두 사람을 축복하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을 즐겼습니다. 결혼식에서 저는 감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니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객 중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영숙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동안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훌륭하게 가족을 지켜내셨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 이 행복을 더욱 소중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사돈들은 결혼식 내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가족입니다. 앞으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들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결혼식은 화합과 기쁨의 순간으로 가득 찼고 모든 하객들이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한편 서연의 부모님은 사건 이후 모습을 감췄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선택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하며 올바른 선택과 행동이 결국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이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또 한 번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어요. 저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요리학원을 열게 되었습니다. 요리학원에서 저는 제자들에게 요리의 기술뿐 아니라 삶의 소중한 가치도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맛을 내는 일이 아니란다. 정성과 진심이 담겨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제자들은 제 말을 경청하며 저의 가르침을 통해 요리뿐 아니라 자신감을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학원은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배움을 청했습니다. 선생님의 열정과 실력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들의 말은 저를 더욱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편 지태와 수연은 결혼 1주년을 맞아 큰 축복을 받았어요. 수연이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온 가족은 기쁨에 환호했습니다. 어머니, 곧 2명의 손주를 보시게 될 거예요.
수연의 밝은 얼굴에 저도 덩달아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현아, 정말 잘 됐다. 너와 지태가 훌륭한 부모가 될 거라 믿어. 쌍둥이를 기다리는 동안 가족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손주들을 위해 뜨개질을 하고 아이들에게 해줄 음식을 고민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연이 교도소에서 반성문을 보내왔다는 소식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반성문을 읽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제 삶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싶었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속에서 이미 끝난 일이야.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제 자신과의 다짐을 통해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삶은 오직 앞으로의 행복과 가족의 웃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리 학원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보람을 느끼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들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진 큰 축복임을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살자. 그리고 주어진 행복을 마음껏 누리자. 저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은 단지 저 개인의 성공이나 회복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신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요즘 종종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청취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청취자들은 종종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어떻게 그런 힘든 시간을 이겨내셨나요? 그때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힘들지 않은 순간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물었죠.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는 길인지,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자신이 믿는 가치를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라디오 진행자도 제 이야기에 공감하며 종종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영숙님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것 같아요.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제 제 삶은 오직 앞으로의 행복과 가족의 웃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리 학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요리를 연구하며 보람을 느끼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아침마다 저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살자. 그리고 주어진 행복을 마음껏 누리자.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 저는 과거의 고난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제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배운 것은 단순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가족, 친구, 제자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며 저는 그 안에서 웃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하루를 사랑하자. 이 다짐이 제 삶의 좌우명이 되었고 앞으로도 저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환하게 웃으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